어버이가 아니고 사단법인 함께하는 아버지들입니다. 제가 제일 좀 곤혹스러울 때가 어버이 연합 가장 곤혹스럽습니다. 함께하는 아버지들입니다. 예. 제가 이제 뭐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보다가 결국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Family Value and Fathering. 뭐 보시다시피 fathering이 father에 ing 붙인 건데 이 사전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노릇하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 그 과거에 자유주의 연대라는 단체에서 정책실장으로 일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른바 뉴라이트 운동을 좀 했었습니다. 그걸 하면서 조금 거대담론, 뭐 북한 민주화라든지 교육 자유화라든지 또는 또 FTA 뭐 그런 거대담론 위주의 이제 논의에 좀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좀 운동을 하게 됐는데 다시 좀 말씀을 올리기도 하고 저는 뭐 이런 책도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모르시죠? 릭 센트럼이라고 미국의 이제 지난번 공화당 대선 주자로 굉장히 유력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It Takes Family라는 책입니다. 이제 제가 그걸 보고 이 양반이 대선 주자로 나서기 전에 제가 이제 이 책을 탐독을 하고 제가 번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대선 주자를 막 치고 올라가길래 제가 이제 급히 출간을 해서 동아일보에 소개도 됐는데 얼마 안 가서 릭 센트럼이 그냥 드랍을 해버리는 바람에 제가 그냥 쫄딱 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목차는 이렇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지금 아버지인가 하고 파더링의 현 주소 그리고 그 결과 솔루션 활동수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날씨가 더워서 못 들어. 더운 날씨는 아닌데 일어서니까 열기가 막 납니다. 이게 뭐 제 딸입니다.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제가 이제 왜 아버지를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워낙 좀 뭐랄까요 엉어리가 많이 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라는 문제에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버지가 되면서 이 녀석 키우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아마존 통해서 책도 외국의 서적도 많이 보고 하면서 공부를 나름대로 했어요. 아버지 역할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건 사실은 내 애를 키우는데 너무나 와이프가 모든 걸 주도하는 게 이게 과연 내가 그냥 충돌하기 싫어서 놔두는 게 맞는 거냐 뭐 그런 고민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전문성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막 이렇게 책도 보고 연구도 해 하다 보니까 이제 요새는 우리 마누라가 조용합니다. 제가 하도 밖에서 떠드니까 이제 갈지마우가 돼가지고 이제 제가 말빨이 좀 섭니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주의 연대에서 이른바 뉴라이트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 민생, 우리의 삶의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하고 좀 떨어진 이야기들을 주로 하는 데 대해서 조금 제가 아쉬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패밀리 밸류, 아버지의 역할과 같이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제 나름대로 이런 파더링이라는 어떤 담론을 좀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분들이 누구인지 잘 아시죠? 이 사진을 제가 왜 가져왔을까요? 대한민국에서 패밀리 밸류를 가장 임팩트 있게 말씀하신 분이 이분입니다. 뭐라고 하셨죠? 마누라 빼고. 그렇죠.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갔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바꾸는데 마누라하고 자식은 바꾸지 말라는 이야기니까 패밀리 밸류를 굉장히 강조하신 분이다 싶어서 예, 제가 한 거고, 뭐 잘 아시다시피 패밀리 밸류는 미국 공화당의 전통적인 하나의 중심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역시 가족주의가, 우리가 이전에 공부할 때 보면은 가족주의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곤 했는데, 우리도 한 가족 하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은 가족을 덜먹이는 것 자체가 별로 좀 올드하고 뭔가 이게 꼰대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바로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신문지상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또 뭐 이런 것도 나오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싱글 패밀리가 곧 대세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뭐 가족을 이야기하는 건 별 좀 올드 패션한 뭐 그런 사람 취급을 받는 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라는 것이 전체 가구 수 중에 27%를 차지한다는 것이지, 그 전체 인구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27%고 이 2인 가구가 26%입니다. 3인 가구가 21%고 4인 가구가 18%가 5인 가구 4.9, 6인 이상이 1.5%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인 가구 구성원의 수는 전체 인구 대비 0.009%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1%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고, 또 그 사람들 역시 다 원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의 가치는 여전히 우리 보수, 이른바 보수를 자처하는 분들께서 좀 핵심적으로 가져가야 될 그런 가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니까 따로 살고 있는 이유는 주로 뭐 직장, 학업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가족 해체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가 많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이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사회 불안정이 생기고, 또 이거는 2013년에 나왔던 기사인데, 그 왜 고3 아들이 엄마를 살해하고 1년 동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학업을 유지를 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족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사회적 관계의 수준이 굉장히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관계가 이렇게 굉장히 꼴찌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 굉장히 취약한 국가이다. 또 반면에 아이들 공부는 또 굉장히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자살하는 그런 형국. 이게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선일보에서 그때 일면으로 다뤘던 기사입니다. 뭐냐면 옥상에, 아파트 옥상에 투신 자살하러 올라가기 전에 애가 여기에서 쪼그려 앉아서 그나마 직전에 고민을 하는 그런 사진, 이게 이제 CCTV에 잡힌 거를 그때 이제 내보낸 사진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건 또 가족과 함께 밥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또 럽보 기사도 있었고, 또 뭐 안타깝지만 이런 세월호, 뭐 또 지금 촛불정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뭔가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조선일보 박정훈 씨가 쓴 칼럼을 보니까 대통령만 탓한다라는 제목의 이제 칼럼을 냈던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뭐냐 하면 모두가 자기 선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 우리 사회를, 공동체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가장 손쉬운, 자기가 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광장에서 모든 것을, 촛불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거는 뭔지 기억하시죠?
시랜드 화재 사건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그 꽃도 미처 피어보지도 못했던 유치원 어린이들이 몇백 명이 그냥 그때 사망을 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도대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누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좀 실마리를 찾아야 될 거냐를 제 나름대로 고민을 쭉 해왔고, 그 실마리를 저는 각 가정에서부터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 변화의 방아쇠는 바로 아버지들이 당겨주는 게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버지 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했었습니다. 그 저변에는 이제 사실은 아버지들이 지금 요즘 보면 좋은 아빠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혹자는 무관심해야 된다고 그러고, 혹자는 돈 많이 벌어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정말 맞는 거냐?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강한 반대를 하면서 적어도 우리 사회가 굉장히 물질 만능주의에 이제 휩쓸려 가고 있는 이때에 그나마 최후의 보루로서 정신적 가치를 지켜내는 사람은 바로 가정에서 아버지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고 있고, 뭐 그런 생각에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손학규 씨가 저녁이 있는 삶을 슬로건을 내걸어서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도 이제 그러한 어떤 요구가 굉장히 내재되어 있고,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부각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뭐 내년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년 대선에서도 이런 패밀리 밸류가 중요한 하나의 담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지금 주장하는 이런 아버지의 역할과 가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저는 이제 키워드를 두 가지를 압축을 해봤습니다. 그게 바로 혼란, 그리고 소외입니다. 일단 젊은 아빠들은 아빠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두 번째로, 조금 젊은 아빠를 필두로 해서 아버지들은 기능주의에 휩쓸려가지고 어떤 쓸모가 있는 사람이냐로만 평가를 받지, 그 어떤 정신적인 지주로서 또는 뭐 정신적인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해내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아빠들이 굉장히 소외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아빠 이런 프로그램이 대중문화에서 범람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또 이런 드라마도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그 사면양보가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사면초가가 아니고 양사방에서 좋은 아빠에 대한 요구와 이야기들이 그냥 만발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아빠들에 대한 물밀듯한 그 요구와 이런 담론들의 배경에는 사실은 이런 아버지 효과라는 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효과가 뭔지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교수님들 아버지 효과 못 들어보셨습니까? 아버지 효과는 1958년도에 그 영국 왕립 연구소에서 쭉 58년생을 대상으로 2,800명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했어요. 40년 동안. 했더니 그들의 그 삶의 질, 행복, 성취 정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온 요인이 있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얼마만큼 자녀의 삶에 관여를 하느냐가 중요한 잣대였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아버지 효과라는 말이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들의 역할과 가치를 강조하는 이론적 백그라운드로 아버지 효과라는 것이 아주 종종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대통령이 위원장이고요. 이게 벌써 생긴 지가 2003년도에 이제 노무현 정부 출범하고는 인구 고령 사회 대책팀이라는 게 발족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미래사회위원회로 됐다가 2005년에는 이제 기본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로 발족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대통령 직속에서 보건복지부 산하로 약간 격화가 됐다가 다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다시 선격이 됩니다. 아무튼 이 저출산 고령화위원회에서 저출산의 핵심적인 과제로 이제 대책을 내놓은 게 이런 것들인데요. 그 중에서 일가정 양립, 그 중에서 이제 남성을 어떻게 좀 잘 활용을 할 거냐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가정 양립을 남성을 어떻게 좀 여성들의 고용을 잘 도와주는 존재로서 남성들을 어떻게 좀 잘 활용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각도에서 육아 문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들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빠의 달이니 뭐 육아휴직이니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우리 사회에서 아빠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아버지 효과라는 것이 있고, 또 다음에는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한 대책으로서 남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요구를 하는 것들이 또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들이 그럼 과연 아버지 역할을 하는데 별 문제는 없느냐? 그걸 한번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 아버지 대표 선수라고 제가 이제 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버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뛰어나가는데 이런 허들들이 있어요. 이 허들이 뭐냐? 이겁니다. 이거는 뭐 한번 보신 적이 안 나오네요. 이게 뭐냐면 고등학생들한테, 수능을 마친 고등학생들한테 당신이 지금 죽을 날이 1개월밖에 안 1년밖에 안 남았다면 그 남은 기간 동안 당신의 못다한 꿈을 쫓겠느냐 아니면 5억 돈을 받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학생들은 100% 꿈을 쫓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화면이 꺼지고 이제 이 학생들의 아버지가 화면에 등장하면서 아버지들한테 동일한 질문을 하니까 아버지들은 하나같이 꿈보다는 5억을 선택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가족들을 위해서 5억을 선택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감동적이긴 했지만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고 몰아가는 좋은 아버지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 아니냐. 공교롭게도 그 동영상을 만든 곳은 프루덴셜 생명보험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더더욱 이제 입맛이 섭섭을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는 누가 좀 인물이 낫습니까? 두 사람 중에. 왼쪽이 좀 낫죠. 키도 좀 크고. 이분은 제가 이제 일본에 보면 파더링 저펜이라는 아버지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도 테츠야 대표라고, 이 사람이 굉장히 일본에서 육아하는 아빠가 멋진 아빠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일본 사회에 정착시킨 아버지 운동가인데, 이 사람을 이제 제가 일본 가서 만나서 이제 같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근데 일본의 파더링 저펜에서는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fathering Japan은 좋은 아빠를 지향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웃는 아버지가 일본을 살린다라는 게 그들의 슬로건입니다. 그럼 웃는 아빠와 좋은 아빠는 뭐가 다를까요? 웃는 건 난 진짜 있는 그대로인 거고 예. 좋은 아빠는 예. 그냥 강제 해야 될 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네. 좋은 아빠는요, 좋다 나쁘다를 누가 결정합니까? 아주. 그렇죠. 주변인들이 합니다. 네. 와이프가 하거나 애가 하거나 아니면 옆집 아줌마가 합니다. 당신은 왜 그래? 옆집 아빠는 좋은 아빠인데 말이야. 당신은 왜 그래?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웃는 아빠는 누가 결정하죠? 나. 아빠 본인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의미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아빠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해도 본인이 도구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아버지라는 존재는 소외되는 그런 프레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아빠 담론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일본처럼 웃는 아버지를 또 뺏기려 하니까 그것도 깨름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게 바로 함께하는 아버지들입니다. 자녀와 공동체와 함께하는 아버지의 삶이 가장 저희가 지향해야 되는 새로운 아버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사람은 정은표 씨고, 이 사람은 교육방송에 이제 김광호 PD라는 사람인데, 전에 한번 아빠 세 사람이 모여서 이제 대담을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정은표 씨는 자녀 교육을 성공적으로 잘 시키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날 들려줬던 이야기인데 뭐냐 하면, 직업이 탤런트다 보니까, 영화 배우다 보니까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이제 촬영을 하러 나가는 거죠. 나가면은, 나갈 때면 이제 와이프가 애들 보고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 아빠가 이 늦은 시간에 또는 그렇게 이른 시간 새벽에도 너희들을 위해서 일을 하러 나가신단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그때 정은표 씨가 정색을 하고 바로 잡았다고. 뭐라고 했느냐? 아니야. 아빠는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러 가는 게 아니야. 아빠는 내가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일을 하러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야말로 정말로 아이들한테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와야만, 또는 음식 쓰레기를 잘 버려줘야만 좋은 아빠가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아빠 본인의 삶을 잘 행복하게 추구해가는 모습이 진정한 웃는 아버지가 되는 거고, 아버지가 웃음으로 해서 가족들한테도 행복을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롤모델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아빠들이 아빠 노릇을 하는데 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좋은 아빠라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마더 하세요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아빠 엄마 젊은 부부들한테 캠페인을 활발히 펼친 겁니다. 이제 마더 하세요는 마음을 더하세요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빠들한테 엄마처럼 엄마가 되라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는 이게 좀 조용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효과라는 것은 엄마와 다른 아버지만의 고유한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아버지하고 엄마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 아버지가 설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부성과 모성은 다르다.
부성과 모성이 어떻게 다른지, 부성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는 이게 배가 10달 동안 불러가지고 배 아파서 이제 애를 놓으면 엄마는 제2의 자기예요. 또 다른 분신이 되는 건데, 아빠는 사실 어디 뭐 한 10달, 1년 해외 나갔다가도 자기하고 전혀 무관하게 애는 출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태리의 철학자 루이지 조야라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성은 본능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인 고민의 산물이 문명의 소산이 바로 부성이라고. 하지만 모성은 거의 본능이고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갈파를 합니다. 모성은 야만 속에서도 발견되지만 부성은 야만에서는 결국 발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1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나온 재판 판결을 보니까, 그때 한 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 부인이 가출을 했어요. 수소문 끝에 찾아가 보니까 이 부인이 산부인과에 누워가지고 딸을 한 명 더 낳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더니 이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도 얘는 당신 아이가 아닐 것 같다, 미안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은 부인과 딸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정성을 다해서 이제 같이 원만하게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결국 이제 이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게 됐고, 그 이혼을 하면서 이제 양육권을 두고 이제 법정 소송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99.99% 이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자기가 1년 넘게 이 아이에게 부었던 그 사랑, 또 아기가 딸이 자기한테 아빠라고 불러줄 때 그 뭉클하던 느낌을 잊을 수가 없고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해서 최고재판소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최고재판소에서는 1심, 2심에서는 엄마가 승소를 하지만 최고재판소에서는 아버지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저는 이게 부성의 어떤 속성을 좀 상징해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사회에서 이제 아버지 노릇을 하는데 좀 편견이랄까 뭔가 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아시죠? 예. 어디에 나오는 장면이겠습니까? 친구. 예. 친구의 가장 인상 깊은 대사가 있다면 뭘까요? 네가 가라 하와이. 예, 아주 빙고. 네가 가라 하와이입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는 언제 나오느냐? 조직폭력 조직의 보스가 된 요성이 상대 조직의 2인자로 있는 장동건한테 자기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너를 제거해야 되는 수도 있으니 하와이로 1년간 피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룸사롱에서. 그러니까 장동건이 뱉은 말이 네가 가라 하와이였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만든 곽경택 감독이 굉장히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영화 제목이 친구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딸이 이 녀석이 제가 뭘 좀 가정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면 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또 하루는 방을 멍멍이 저질러 놓고 있기를 제가 이제 방 좀 치우라고 했더니 제 딸이 저를 탁 쳐다보는데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하는데 눈빛이 네가 해라 방청소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부터 친구 같은 아빠의 이제 함정에서 벗어나게 됐고, 이 박경택 감독의 친구가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선견지명이 있었다. 뭐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드린 거였지만, 친구 같은 아버지는 수단적 가치이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젊은 아빠들이 그냥 친구 그 자체가 되기 위해서 모든 걸 이렇게 희생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좀 경종을 울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죠. 애가 입시에 성공하려면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재력,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빠 보고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전혀 이 아주 얄팍한 상술에 휩쓸린 그런 말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초등학생이 지은 동시라고 그래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먹을 걸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초등학생이 이런 시를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빠가 왜 있는지를 초등학생이 그걸 알면 그게 초등학생이겠습니까?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아버지들이 너무 이런 세간에 나돌아다니는 이런 말들에 흔들리지 말고 좀 자기 중심을 가지자. 아버지들의 패기를 좀 가지자, 지키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2011년 영국에서 폭동이 일어난 거 아시죠? 요게 그때 이제 도대체 영국의 지성인들이 전부 이 폭동을 사태를 분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폭동의 원인이 뭐고 그 배경이 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한 3개월인가 4개월이 지나고 나서 진단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유력한 것이 바로 absent fathers였어요. 아버지 부재가 이 영국 런던 폭동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폭동의 주동자들을 이렇게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80~90%가 전부 집안에 아버지가 없이 싱글맘에서 자라난 아이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보고 따라 배울 성인 남성의 롤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길거리에서 여러 가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그런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폭동에까지 쉽사리 휩쓸리게 됐고, 그 폭동을 오히려 견인해가는 주동 세력이 되었다는 그런 분석이 유력했던 겁니다. 그래서 캐머런 영국 총리도 그 당시에 이제 이런 absent fathers에 대한 문제 얘기를 심각하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보시면 유엔에서 2011년도에 Man in Families라고 해가지고 어떤 남성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게 국가 정책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 교육에 아버지들을 잘 연결시키는 정책적 아이디어가 국가적인 과제라는 것을 이제 유엔 보고서에서 이렇게 제시를 한 바가 있었고, 이거는 이제 미국의 National Fathers Initiative라는 아버지 단체 홈페이지고요. 이거는 이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에 이런 기구가 있습니다. National Responsible Fathers Clearing House라고 해서 아버지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여기에서 공급을 해주면서 아버지들을 교육도 시켜주고 또 교육 수요를 연결시켜주기도 하는 그런 공식 정부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Fathering Japan 일본 단체이고요. 이거는 싱가포르 대진 라이프. 그리고 이거는 호주입니다. 이거는 캐나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영국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미 선진국에서는 어떤 패밀리 밸류를 넘어서서 그 핵심적인 역할을 아버지들한테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우리 사회에서도 패밀리 밸류를 지켜낼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아버지들이 좀 달라져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정립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한번 보시죠. 안 나오군요. 예, 그냥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은 뭐냐 하면 3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3의 법칙 들어보신 분 계세요? 3의 법칙. 3의 법칙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있을 때는 그냥 개인의 의견에 불과한데 세 사람이 모이면 그때부터는 집단 의식이 형성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여기 실험을 보시면 두 사람이서 아주 시내 한복판에서 횡단보도에서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다가 이상하게 세 사람이 서서 같은 곳을 손가락질을 하고 나서부터는 거기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한 심리적 변화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버지들이 달라지는 것을 세 사람의 아버지가 생각을 같이 하면 우리 사회도 바꿀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에 박노해 씨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함께하는 아버지들이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저희 단체의 미션은 아빠들을 돕는 겁니다. 절대 아빠들을 가르치거나 리더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향한 아버지 3은 아버지 3.0입니다. 1.0은 과거에 군림하던 가부장적인 아버지, 2.0은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돈 버는 기계, 또 하숙생, 심지어 왕따로까지 전락하는 오늘날 힘없는 슈퍼맨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제가 보고, 그걸 넘어서서 1.0과 2.0의 한계를 넘어서서 가족들과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아버지를 지향하는 게 우리 사회가 지금쯤 고민해야 될 담론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함께하는 아버지들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소셜 벤처, 지금 사회적 기업을 또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거 어제 마감됐습니다. 이런 일을 합니다. 저희 단체는 아버지의 역할과 가치를 가족들로 하여금 좀 일깨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진 공모전을 하고 있고 또 아빠 자랑 대회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레슬링 챔피언이 되면 차는 이런 챔피언 벨트 수상자한테 드리고 사진 찍으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단체 고문이 이제 최보람 선생님이신데 이런 아버지와 함께하는 행복 한 통 편지 공모전도 하고 올해가 이제 4회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했던 거고,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얼마 전에 부모 교육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주최를 해서 토론을 했던 것이고, 이것도 이제
2014년에 토론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또 아버지 교육을 주요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행복하게 아빠하기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또 아이템 중에 하나가 꼰대의 소통 비결이라는 그런 과목입니다. 요즘 여러분 그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매달 한 번씩 포럼을 하는데 그 포럼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부모들이 자식 키우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고민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신목인데 파더링 키트라고 해서 아버지 노릇을 좀 더 신나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용품을 지금 거의 다 디자인을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런 제가 이제 애를 키워보면 애 키울 때 여러 가지 소중한 기억하고 소장하고 싶은 아이템들이 있는데 이사 가고 이렇게 짐 정리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아이를 키우면서 기억하고 싶은 아이템들을 담아놓는 박스, 그게 바로 파더링 키트 박스로도 쓰이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아빠들을 도와주는 용품들을 채우는 그런 아빠 상자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년쯤에 출시될 것 같습니다. 한번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굉장히 뭐랄까 좀 폭발적인 호응 속에서 이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제가 좀 말도 잘 안 나왔고 해서 그런지 그렇게 다이나믹한 이 브리핑을 못해서 제가 조금 송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러지 않습니까? 똥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을 도우면서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고 많은 성원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때문에 서량의 발표를 연이어서 듣고서 질의응답하도록 하고 끝나면은 오늘 쫑파티가 있는 이 자리에서